아버지의 복권 당첨으로 집안이 망해버린 이야기입니다. 평생 땀 흘려도 모으지 못한 돈 단 하루 만에 내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행운이 내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줄은 그때는 몰랐다. 김노인은 올해로 60이었다. 평생을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도록 일했고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자식들만 잘 키워놓으면 내 인생도 보람 있는 거다. 하지만 현실은 늘 냉혹했다. 한 달 월급은 빠듯했고 은퇴를 앞두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겨우 1,000만 원 남짓. 그마저도 병원비며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언제든 사라질 돈이었다. 그날도 그는 별 기대 없이 동네 슈퍼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다가 눈에 들어온 복권 판매대 앞에 멈춰 섰다. 하얀 머리를 묶은 주인 할머니가 말했다. 에이, 김 선생, 오늘도 하나 긁어보시오. 사람, 인생 몰라. 어제도 옆 동네서 2등 나왔다잖아. 김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손이 주머니 속 지폐를 더듬고 있었다. 1,000원짜리 5장. 평소라면 담배값으로 썼을 돈이었다. 뭐 인생 뭐 있나 재미로 하나 해보지. 그는 복권을 샀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TV 앞에 앉아 숫자를 맞추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등. 무려 60억 원이었다. 김노인은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들린 종이를 놓칠까 두려워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여보. 이리 와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들어왔다. 아,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뉴스라도 났어? 그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복권을 내밀었다. 이거 좀 봐. 우리 됐어. 됐다니까. 1등이야.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비비며 숫자를 확인하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더니 마침내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정말.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확인받는 순간 직원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부러움과 경계 그리고 호기심이 섞인 눈빛. 내가 부자가 됐구나. 그날 이후 김노인의 집은 달라졌다. 아들이 가장 먼저 달라졌다. 늘 무심하던 녀석이 아버지 방에 들어와. 아버지, 혹시 투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라며 말을 꺼냈다. 딸도 며칠 뒤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집 장만해야죠. 전세 살다 애들 크면 어쩌겠어요. 사위는 술자리에 김노인 옆에 꼭 붙어 앉더니 장인어른 사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저한테만 투자해 주시면 하며 은근슬쩍 요구했다. 며느리마저 말했다. 아버님, 사실 저희 빚이 좀 있어서요. 이자만 갚아도 허리가 휘네요. 처음엔 김노인은 웃어넘겼다. 그래, 다 필요할 땐 있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 하지만 이상했다. 가족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탐욕스럽고 간절하다 못해 날카로웠다. 그는 불현듯 옛날 일을 떠올렸다. 공장에서 밤새 야간 근무하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병문안 오지 않았던 기억. 그때도 일단 아버지가 버텨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건강보다 지갑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진다. 가난할 땐 몰랐던 가족의 눈빛이 돈 앞에선 낯설게 변해버린다. 처음 당첨 소식을 알렸을 때 그는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울며 기뻐할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집안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내마저 말했다. 여보, 애들도 다 힘들잖아요. 당신이 좀 풀어주면 되지 않아요? 김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자신을 돈줄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 밤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복권 당첨 사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행운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그는 몰랐다. 그날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동시에 가장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돈이 생기자 가족의 웃음은 사라지고 눈빛은 변했다. 그리고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노인은 당첨된 지 한 달 만에 집안 공기가 변했음을 느꼈다. 아침 식탁. 예전에는 간소한 된장국과 김치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한 상 가득 고기와 생선이 놓였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돈도 있는데 좀 잘 먹어야지.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말은 맞았다. 하지만 김노인은 왠지 불편했다. 식탁에 앉은 아들 준호와 딸 영희의 눈빛 때문이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버지,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미리 가게라도 하나 해두면 안전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곧이어 딸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가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전세지만 집을 하나 장만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애들 학교 좋은 데 근처로. 아내까지 덧붙였다. 여보, 애들도 힘들다잖아요. 우리 좀 도와줘야지. 그 순간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식탁 위의 밥은 뜨거웠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도는 가족을 웃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사위가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장인어른,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뭐든 해야죠. 제가 잘 아는 데가 있는데. 옆에서 딸이 맞장구 쳤다. 아버지, 사위 말 들어보세요. 요즘 친구들 다 투자해서 돈 벌었대요. 우린 이제야 기회가 온 거예요. 김노인은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투자.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돈 얘기뿐이었다. 다음 날은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버님, 저희 대출이 아직 2억이나 남았어요. 매달 이자만 80만 원인데 그거 갚아주시면 저희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김노인은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들 돈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냐? 내가 뭐 은행이냐?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가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게 잘못된 일이었나? 아내도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던 여자였다. 옷 한 벌도 10년은 입고 새 냄비 하나 사는 것도 미루던 아내. 그런데 요즘엔 쇼핑백을 들고 오는 날이 잦아졌다. 화장품, 옷,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여보, 이제 이런 거 하나쯤 해도 되잖아요. 평생 아껴만 살았는데 나도 여자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보, 돈은 금방 사라져. 애들한테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야. 아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 그럼 돈을 어디다 쓸 건데? 우리 죽으면 같이 가져갈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가난할 때는 몰랐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아내도 자식도 사위도 며느리도 모두 달라졌다. 그들의 눈 속에는 사랑 대신 계산이 자리했다. 가족 모임 자리. 처음엔 웃음소리로 시작됐지만 곧 싸움이 되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먼저 투자해 주셔야죠. 제가 장남 아닙니까? 딸이 맞섰다. 뭐야? 그럼 나는 뭐예요? 아버지 딸인데. 내 집은 어떡하라고. 사위가 끼어들었다. 둘 다 조용히 해.
결국 돈은 내가 굴려야 불어나는 거야. 아버지, 저한테 맡기세요. 며느리가 반박했다. 아니죠. 우리 대출부터 갚아야죠. 집안 살림을 먼저 챙겨야지. 결국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만 좀 해. 당신들은 아버지 마음이 돈으로만 보이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의 얼굴에는 분노와 탐욕만 남아 있었다. 김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라. 다 나가라.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차갑게 김노인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서 김노인은 전율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낯선 이방인들, 아니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눈빛 같았다. 밤 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텔레비전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이 돈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자식들의 말이 떠올랐다. 투자, 대출, 집, 학원비. 그리고 그 속삭임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불안한 목소리. 돈은 결국 널 집어삼킬 거야. 그는 알았다. 행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욕망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을. 며칠 후 사건은 터졌다. 아들이 몰래 김노인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것이다. 김노인이 은행에 갔을 때 알게 되었다. 예, 1억이 빠져나갔다고요? 직원이 말했다. 네, 아드님 명의로 위임장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들을 불러 세웠다. 준호야, 이게 뭐냐?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썼어?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해요? 사업하려고 한 거예요. 이익 나면 아버지한테 다 돌려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내 허락도 없이. 허락.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결국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김노인은 그 순간 몸이 덜덜 떨렸다.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돈에 미쳐버린 낯선 괴물 같았다. 며칠 뒤 딸도 찾아왔다. 아버지, 저도 알았어요. 오빠가 돈 빼간 거. 그럼 저도 받아야죠. 공평해야 하잖아요. 사위는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었다. 장인어른, 어차피 다 나눠주실 돈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나눠주세요. 며느리까지 끼어들었다. 맞아요. 다 숨길 거면 뭐하러 복권 당첨됐어요? 가족끼리 불신만 생기게. 김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행운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는 저주였다.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가난이 가족을 갈라놓지 못했지만 돈은 단숨에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김노인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욕망의 그림자는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을. 돈은 가족의 얼굴을 바꾸었다. 그리고 욕망은 그들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김노인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탐욕과 불신이 뒤엉킨 전쟁터였다. 어느 늦은 저녁, 김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잔고는 당첨 당시보다 훨씬 줄어 있었다. 여기저기 빠져나간 흔적들. 그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60억이 왜 이리 빨리 사라지나. 그때 아내가 다가왔다. 여보, 뭘 그렇게 보세요? 잔고야. 벌써 40억 밑으로 떨어졌어. 아내는 태연하게 말했다. 애들 도와주고 집도 좀 고치고 생활비 쓰다 보면 그렇죠.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지.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이대로라면 금방 바닥이야. 우린 평생 못 모은 돈인데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아내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럼 뭐?
당신 혼자 꽁꽁 싸매고 있다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 순간 김노인은 아내의 낯선 얼굴을 보았다. 사랑스러웠던 동반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탐욕스러웠다. 신뢰는 금이 같다. 부부의 대화마저 이제는 의심과 비난으로 얼룩졌다. 며칠 후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 선생님, 대출 연장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김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대출이요? 제가 대출 같은 건 안 했는데요. 아드님 명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된 건인데요. 이미 담보로 일부 자산이 잡혀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그는 아들을 불러 세웠다. 준호야, 이게 뭐냐?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했어? 아들은 뻔뻔하게 대꾸했다. 아버지, 그거 괜찮아요. 사업 투자하려고 한 거예요. 곧 수익 나면 원금 갚고 이익은 아버지께 드리려고 했죠.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이름을 쓰냐? 허락도 없이. 허락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그 돈 결국 다 우리 거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김노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 놈이 내 아들이 맞긴 하냐? 아들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너무 구두쇠니까 그렇죠.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날 김노인은 알았다.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돈줄로만 보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딸 영희가 찾아왔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오빠가 돈 빼간 거 저도 알아요. 그럼 저도 받아야죠. 공평해야 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던 사위가 거들었다. 장인어른, 차라리 지금 명확히 나누는 게 낫습니다. 괜히 몰래 뺏쓰고 다투는 것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맞죠.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 지금 나보고 살아생전의 유산을 나누라는 거냐? 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 유산이든 뭐든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위까지 비열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장인어른, 세상 물정 좀 아셔야죠. 돈은 모아만 두면 썩습니다. 김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 들렸다.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다. 아버님, 아드님 사업한다고 집 담보 잡은 거 아세요? 김노인은 경악했다. 뭐라고? 담보까지? 네. 저희는 몰랐어요. 그 사실 듣고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님, 이러다 다 날립니다. 저희는 최소한 대출부터 갚아야 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김노인은 알았다. 그 속에도 역시 돈만이 있었다는 것을. 돈은 가족의 얼굴을 가면처럼 바꿔놓았다. 눈물마저 계산이 되었고 한숨조차 탐욕으로 물들어갔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다. 오늘은 다 말해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한꺼번에 들어보겠다. 아들은 사업 투자금을 더 달라 했다. 딸은 집을 사달라고 했다. 사위는 투자 권한을 맡겨달라고 했다. 며느리는 대출을 갚아달라고 했다. 아내는 생활비를 넉넉히 주라고 했다. 거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먼저 줘야죠. 내가 장남인데. 뭐야, 그럼 나는 뭐야? 딸은 자식 아니야? 장인어른, 제가 굴리면 돈이 불어난다니까요. 아니죠. 먼저 빚부터 정리해야죠. 다 그만해.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쓰면 안 돼? 결국 김노인이 고함을 질렀다. 닥쳐라. 다 나가. 이 돈 내 돈이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김노인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하이에나 떼였다. 먹잇감을 노리는 차갑고 날선 시선이었다. 그날 김노인은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가족의 가장이 아니었다. 그저 돈을 쥔 인간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대화는 사라졌다. 식탁은 조용했고 웃음소리는 끊겼다. 아내는 대놓고 말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애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씩만이라도 줍시다.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딸은 전화를 피했다. 며느리와 사위는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꾸미는 듯 했다. 김노인은 홀로 고립되었다. 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자신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 돈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김 선생님, 최근 가족분들이 선생님 명의로 여러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신 건가요? 김노인은 경악했다. 무슨 권한이요? 계좌 이체 권한, 인출 위임, 카드 발급. 이미 일부는 진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들린 펜이 떨어졌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미 모든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돈은 단숨에 쌓였지만 그 돈을 무너뜨리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다시 크게 다투었다. 여보, 당신은 왜 자꾸 돈을 꽁꽁 쥐고만 있어요? 애들이 불만 터지기 전에 좀 나눠주세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냐? 나눠주다 보면 바닥난다니까. 바닥나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도 이제 오래 못 살 텐데. 지금 안 쓰면 언제 씁니까? 그때 김노인은 깨달았다. 아내조차 이미 그와 같은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행운은 저주였다. 그리고 저주는 이제 막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돈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덫이었다. 그리고 김노인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놓은 함정 속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거실. 늦은 밤 불 꺼진 집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아내의 목소리였다. 준호야, 그냥 가만두면 안 돼. 아버지 저러다 다 꽁꽁 숨기고 말 거야. 아들의 낮은 대답. 엄마, 나도 알아.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움직여야 해. 딸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다. 형, 우리도 빼앗길 순 없어. 아버지 재산 다 같이 관리해야 해.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좀 흐릿한 것 같더라. 그거 이용하면 돼. 잠에서 깬 김노인은 문틈으로 그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귀를 기울였으나 끝내는 소리가 끊겼다. 그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김노인은 알았다. 가족이 은밀히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아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가왔다. 여보, 은행에서 온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된대요. 김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서류인데? 생활비 자동이체 관련이에요. 당신 서명만 있으면 돼요. 손에 펜을 쥐려던 순간 그는 멈칫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자산관리 위임 동의서. 그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생활비야? 내 전 재산 위임장이잖아. 아내는 당황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고, 그냥 은행에서 준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지 뭐. 김노인은 펜을 탁 내려놓았다. 이제 날 속이기까지 하는구나. 서류 한 장. 그 작은 종이가 가족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며칠 뒤 아들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투자한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추가 자금 안 넣으면 다 날려요. 김노인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내가 멋대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이제 나더러 또 돈을 내라고.
아버지, 이건 기회예요. 조금만 더 넣으면 2배로 불어요. 만약 안 넣으면 아버지도 손해보세요. 대출이 아버지 명의잖아요. 그 말에 김노인은 숨이 막혔다. 내가 날 협박하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맴돌았다. 피를 나눈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김노인은 보았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아버지 대신 돈만을 바라보는 그림자를. 사위가 술자리를 청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상황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노인은 눈을 좁혔다. 내가 뭘 정리하겠다는 거냐?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재산 관리인으로 들어가면 은행이나 애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서류만 하나 써주시면 돼요. 사위는 능숙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 단순한 위임이에요. 저한테 권한만 주시면 장인어른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김노인은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재산관리권 일체 위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까지 나를 속이는구나. 사위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인어른, 이렇게 안 하면 결국 다 뺏기실 거예요. 김노인은 느꼈다. 사위조차 이제는 보호자가 아니라 포식자라는 것을. 며느리가 찾아와 눈물로 했다. 아버님, 준호 오빠가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조만간 돈을 다 옮길지도 몰라요. 김노인은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전 오빠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아버님, 저라도 믿으셔야 해요. 아버님, 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서 슬며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위임장 서류가 들어있었다. 김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까지 눈물은 더 이상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혹이었다. 김노인은 그때 알았다. 이 집안에서 믿을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날은 주말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삽시다. 아들도 거들었다. 아버지,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제 돈 욕심 안 낼게요. 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그냥 가족답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알았다. 그 웃음이 가면이라는 것을. 잠시 후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건 가족회의 결과입니다. 가족 공동계좌로 돈을 옮기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책임지느라 힘드시니까요.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제발 이번만은 사인해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고. 거실은 숨조차 막히는 기류로 가득했다. 모두의 시선이 김노인의 손끝에 쏠렸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그날 김노인은 느꼈다.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모든 덫은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한 번 발목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추락뿐이다. 김노인의 삶 역시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거실에 가족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김노인의 손에 펜이 쥐어져 있었다. 아내가 속삭였다. 여보, 이제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살아요.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딸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다 같이 살자고요.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김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때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결국 서명했다. 사각.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지는 순간 가족들의 눈빛이 변했다.
은밀한 안도 감추려던 미소. 김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제 끝났구나. 펜 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단순한 글자가 남은 것이 아니었다. 김노인의 전 재산 그리고 평생의 자유가 묶여 있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공동계좌로 자금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노인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공동계좌라니? 직원은 덤덤히 대답했다. 가족 대표명의 계좌로 전액 이전되었습니다. 본인 서명이 확인되었고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통장을 열었다. 잔액 0원. 60억. 한순간에 사라졌다. 잔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가슴도 함께 비워졌다. 저녁 식탁. 김노인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다시 계좌를 내 이름으로 돌려놔라. 그 돈은 내 것이다. 아들은 씩 웃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우리 공동 자산이에요.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그건 속여서 받은 거잖아. 난 몰랐어. 딸이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버지 혼자서는 관리 못하세요. 사위가 나직이 덧붙였다. 장인어른,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굴리고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편히 지내세요. 돈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식탁 위에 김노인은 숨이 막혔다. 음식은 목에 걸려 삼킬 수 없었다.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다. 탐욕이 자리 잡은 재판정이었고 김노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이 되어 있었다. 밤. 김노인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그냥 쉬면 돼. 돈은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아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당신은 이제 힘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 그냥 우리 말 듣고 살아. 김노인은 그제야 알았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마저도 이제는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부부의 약속은 오래전 무너졌다. 돈 앞에서 사랑은 너무도 쉽게 흩어졌다. 김노인은 외로웠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다. 집안은 가족들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한 명의 아군도 남지 않았다. 그가 말하면 아버지 또 치매 오신 거 아냐? 노망났네, 이제. 조롱과 비난만 돌아왔다. 그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다. 사람은 혼자가 두렵지 않다. 진짜 두려운 건 가까운 이들 속에서 고립되는 것이다. 김노인은 그 고통을 매일 삼켰다. 한 달 뒤, 공동계좌의 돈은 이미 반 이상 줄어 있었다. 아들은 고급 외제차를 샀고 딸은 해외 명품 쇼핑을 다녀왔다. 사위는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거액을 빼갔다.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호화 여행을 자랑했다. 김노인은 외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그 돈은 땀으로 번 게 아니냐? 아들은 비웃었다. 아버지, 그건 운으로 얻은 돈이에요. 땀 따윈 필요 없었죠. 딸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죄책감 따윈 없었다. 탐욕만이 반짝였다. 돈은 이미 피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김노인의 절규는 누구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김노인이 공동계좌 카드를 빼내려 했다. 아들이 달려와 손목을 꺾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다 우리 거예요. 김노인은 소리쳤다. 내 돈이다. 내 인생이다. 그러나 아들은 손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 이러시면 그냥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가족의 손길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족쇄였고 폭력이었고 협박이었다. 며칠 후 가족회의. 딸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불안정해. 치매 초기 같아. 사위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전문가 상담도 필요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힘들어. 아버지 계속 이러시면 우리 다 지쳐. 김노인은 울부짖었다. 내가 아직 멀쩡하다. 정신 똑바로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요양원이란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돈을 빼앗고 나면 존재마저 없애려 했다. 그것이 가족이 준비한 마지막 덫이었다. 어느 날 김노인은 몰래 은행에 갔다.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고객님 명의 계좌는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자산은 없습니다. 없다니 한 푼도 없단 말입니까? 네, 모두 정리되어 공동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60억. 한순간의 행운이었고 한순간의 악몽으로 사라졌다. 밤. 빈 지갑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눈빛은 텅 비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 가족이 잘 살길 바랐을 뿐인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의 삶은 완전히 추락했다. 남은 것은 텅 빈 집, 그리고 바닥난 마음뿐이었다. 배경음악 낮고 깊은 종소리, 그리고 긴 침묵. 행운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다. 김노인은 결국 가족의 함정 속으로 끝내 추락했다. 돈은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를 감싸던 마지막 울타리마저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김노인의 삶은 파멸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장면 1. 집에서의 축출. 밤 거실. 김노인은 가족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딸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아버지가 공동 명의로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아버지 지분이 없어요. 그건 속여서 사인하게 만든 거잖아. 사위가 비웃듯 말했다. 증거 있어요? 서명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셨잖아요. 며느리도 나섰다. 아버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요양원 가시는 게 맞아요. 김노인은 몸이 덜덜 떨렸다.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 피 한 방울 섞인 내 자식들이? 아내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여보,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들 힘들잖아요. 그 순간 김노인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사랑이었고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쫓겨났다. 김노인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올려다본 하늘은 텅 비어 있었다. 눈물이 절로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행인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저 투명한 존재일 뿐이었다. 사람은 돈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잃으면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흔들린다. 김노인은 그날 뿌리 없는 존재가 되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돼요.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싫다. 난 아직 멀쩡하다. 아버지, 현실 좀 보세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결국 그는 요양원에 끌려가듯 들어갔다. 좁은 방, 낡은 침대, 차가운 벽. 간호사가 덤덤히 말했다.
편히 지내세요. 여기서는 식사도 챙겨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식처가 아니었다. 낯선 노인들의 신음, 차가운 규율. 그는 그저 관리 대상일 뿐이었다. 가족의 품은 사라졌고 대신 차가운 수용소가 그를 삼켰다. 사랑 없는 돌봄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며칠 뒤 김노인은 결심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밤을 틈타 조용히 문을 나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다시 거리에 섰다. 겨울 바람이 살을 에웠지만 그에게는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갈 곳은 없었다. 친구도 친척도 모두 멀리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자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잔혹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유는 그저 추방일 뿐이었다. 공중전화 앞. 김노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전화했어? 나 정말 힘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잠시 침묵. 그리고 냉정한 한마디. 이제 그만해. 당신은 우리 짐이야. 뚝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를 붙든 채 김노인은 하염없이 울었다. 나레이션. 사랑은 끝났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끈도 냉정하게 잘려나갔다. 며칠 후. 김노인은 시장 입구에서 구걸을 했다. 손님들이 지나치며 동전을 몇 개 던져줬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바닥 위 동전 몇 개. 그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다. 한때 60억을 쥐었던 손. 이제는 동전 몇 잎에 감사해야 했다. 행운은 그를 높이 올려놓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거리에서 쓰러진 김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입니다. 오랫동안 굶고 추위에 노출된 것 같아요.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딸도 오지 않았다. 아내 역시 소식이 없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은 사라졌다. 그가 평생 바쳐온 사랑은 끝내 그를 버렸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중얼거렸다. 60억이 뭐라고. 내가 왜 눈이 멀었을까. 돈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날 죽였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죽어가는 영혼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 없는 돈은 독이 될 뿐이다. 김노인은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몇 주 뒤 병실은 비어 있었다. 김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가족들의 입에서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 신문에도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지워졌다. 한때는 행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남자. 그러나 마지막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것이 김노인의 파멸이었다. 행운은 사라졌다. 가족도 집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도 떠나갔다. 남은 것은 고독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는 후회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의 끝에서 김노인은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어느 겨울 새벽, 희미한 불빛이 드리운 병실, 김노인은 홀로 누워 있었다. 그의 숨결은 가늘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다 끝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한때 수십억 원을 쥐고 세상을 움켜쥐었다 믿었지만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간다. 김노인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 간병인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자네가 내 곁에 있어주니 그게 참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아니야. 내 자식들은 다 떠났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네가 날 챙겨주고 있잖아. 간병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김노인은 깨달았다. 혈육이라 해서 사랑을 주는 건 아니구나.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주는 거였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낯선 이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아이러니였다. 가족에게서 받은 건 배신과 욕망이었는데 낯선 이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속삭였다. 민수야, 영희야, 너희가 내 자식이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했다. 끝내는 아버지를 버렸구나.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 김노인은 버림받았지만 끝내 자식을 미워하지 못했다. 그것이 부모였다. 사랑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사랑하려는 존재. 그것이 부모의 운명이었다. 그날 밤 김노인은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 가난하지만 웃음이 넘치던 그때. 아내와 함께 작은 밥상 앞에 앉아 웃던 날들. 어린 민수와 영희가 달려와 품에 안기던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돈도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지.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후회였고 동시에 깨달음이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 그는 돈을 얻고서 잃었고 잃고 나서야 행복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간병인에게 김노인은 마지막 부탁을 했다. 혹시 종이에 좀 적어주겠나? 내 목소리가 힘들어서.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네.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돈 때문에 눈이 멀었고 사랑을 잃었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그는 천천히 말했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이다. 그걸 목숨처럼 쥐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사랑을 놓치지 마라. 양심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다. 간병인은 그의 말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후손들에게 남긴 경고였다. 욕망은 사람을 삼킨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새벽녘. 하얀 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다. 김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숨은 짧고 가빴다. 그러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여보 민수야, 영희야. 그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노인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행운처럼 시작했지만 불행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 그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진실을 남겼다. 며칠 뒤 작은 신문 한 귀퉁이에 기사가 실렸다. 복권 당첨자 쓸쓸한 죽음. 가족과 단절된 채 요양병원에서 생마감.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작은 점 하나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간병인이 남긴 메모는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마지막 교훈이 담겨 있었다. 김노인의 삶은 잿더미로 끝났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빛나는 불씨 하나가 남았다. 그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양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진실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전해진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이다. 사랑을 잃고 양심을 버린 돈은 결국 독이 된다. 그리고 청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돈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양심인가? 김노인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경고이며 동시에 기도였다. 우리가 욕망에 눈멀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한 노인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